불이 꺼진 방 안에서 한 사람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꺼진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대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나 이제 진짜 지쳤어 였고 그는 그 문장을 읽고도 아무런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쪼개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여 보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차가운 정적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에게 이런 밤은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연인도 두 번째 연인도 세 번째 연인도 떠난 이유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벽이 느껴졌고 그 벽 너머로 당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그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이 먼저 찾아왔고 그 느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형 애착이라 부릅니다. 성인 인구의 약 25%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라 관계를 서서히 허물어뜨립니다. 처음엔 완벽한 연인처럼 보이고 중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피어나며 끝에는 상대가 지쳐서 먼저 떠나거나 자신이 갑자기 감정을 꺼버립니다. 이 과정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상대가 바뀌어도 거의 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게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일까요? 심리학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생존 전략이 성인의 사랑 위에 그대로 덮여 씌워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왜 회피형의 연애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그 심리적 설계도를 지금부터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형 애착의 뿌리를 찾으려면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1960년대에 애착 이론을 처음 체계화했고 아이가 주 양육자와 맺는 초기 관계가 평생의 대인관계 틀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가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분류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회피형이었습니다. 회피형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실험 중 측정한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불안형 아이들과 거의 동일하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몸은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회피형의 원형입니다. 이 아이들의 양육 환경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냉담하거나 아이의 감정 표현에 일관되게 무반응했거나 혹은 아이가 울 때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울면 안아주는 대신 눈살을 찌푸리는 부모 앞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감정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무서워도 티내지 않고 안아달라는 말 대신 혼자 놀겠다는 표정을 짓는 법을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이 전략은 유아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모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고 거부당하는 고통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도 괜찮은 아이라는 칭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생존 전략이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뇌의 편도체에 새겨진 이 회로는 성인이 되어 연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 친밀함을 위험 신호로 감지합니다. 연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심장이 따뜻해지는 대신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먼저 찾아오고 이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다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경보가 무의식에서 울립니다. 이것이 회피형 애착의 심리적 설계도이며 이 설계도 위에서 모든 연애가 동일한 궤도를 그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회피형의 연애에는 심리학자들이 추격 철수 순환이라고 부르는 정형화된 파괴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 순환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가 누구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회피형은 연애 초기에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연인이 됩니다.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며 이 사람이야말로 운명이라는 확신에 차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심리적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 모습을 진짜라고 믿게 되고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활성화 단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상대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회피형의 내면에서는 경보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친밀감에 의해 촉발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감정체계 자체를 꺼버리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입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단점이 갑자기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연인이나 이상적인 누군가와 현재 연인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연락 빈도가 줄고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며 함께 있어도 어딘가 딴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위협에 대한 자동 반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추격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상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느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 괜찮은 건지 질문이 쏟아지고 이 질문들은 회피형에게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단절입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회피형은 더 깊이 철수하고 상대는 더 강하게 매달리며 이 간극이 결국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1998년 심리학자 킴 바솔로뮤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성인은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점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안정형 애착의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회피형은 오히려 관계가 평화로울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평화는 곧 가까움이고 가까움은 곧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평온한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인이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영화를 보자고 했을 뿐인데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회피형의 뇌에서는 실제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이 야생에서 포식자를 만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회피형이 왜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도망치는지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두엽이하고 도망은 편도체가 하는 것이며 이 두 뇌 영역이 완전히 다른 명령을 동시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신경과학 연구들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 전전두엽 피질이 감정 처리 영역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성의 영역이 그 감정을 강제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이별 앞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에게 스스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고 슬픈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슬픈지 짚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냉정함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자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차단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인식 불능증이라 부르기도 하며 회피형 애착과 이 증상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회피형 본인도 이 순환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별을 겪고 나서 또 같은 이유로 끝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합니다. 매번 상대가 같은 말을 하고 떠나는데 문제가 상대에게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도 다음 연애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신경 회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자동으로 주머니로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회피형의 연인이 겪는 고통도 깊습니다. 처음에 경험한 따뜻하고 적극적이었던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차가워진 지금의 모습을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때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매달릴수록 회피형은 더 멀어지고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회피형 연애의 가장 잔인한 부산물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게 있는데 상처는 두 사람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회피형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 회피형 애착의 비극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존재하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회로가 차단되어 있으니 자신의 마음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를 끝낸 뒤에야 비로소 그리움이 밀려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떠나야 비로소 안전한 거리가 확보되고 그 거리 위에서만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은 깨트릴 수 없는 것일까요? 심리학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회피형 애착의 변화에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의 꾸준한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경험 혹은 전문 상담을 통한 교정적 정서 체험입니다. 핵심은 가까워져도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경험을 뇌에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곁에 와도 비활성화 전략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사람마저 밀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변화의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지금 내가 상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는 능력, 그것이 첫 발걸음입니다. 2020년대 들어 애착이론 기반 부부치료가 확산되면서 회피형과 불안형 커플이 함께 상담실에 앉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피형이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라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는 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면 상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뀌고 쫓고 쫓기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회피형 애착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갑옷이었고 그 갑옷이 이제는 사랑을 차단하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갑옷을 벗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겹씩 천천히 벗겨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투성이의 속살이 드러나는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갑옷 아래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가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회피형의 연애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그 구조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발짝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